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새벽 2시 47분. 함경북도 무산군단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위성에서도 포착된 섬광. 단 3초 만에 150만 발의 포탄이 증발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쌓아온 전쟁 물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책임자를 즉각 색출하여 응징하라. 보위부가 움직이며 증거가 조작되었고 바로 한 사람이 지목되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군부의 비밀을 폭로한 한 장교의 목숨 건 증언입니다. 저는 리정혁입니다. 36살 조선인민군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무산군단 군수물자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하루였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밤, 저는 막사안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상급부대 감사에 대비한 물자, 장부를 점검하는 중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숫자들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함경북도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이면 이곳은 이미 겨울입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막사안 난로를 최대로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죠. 저는 군복 위에 점퍼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또 밤을 새우시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제 부하 박중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장교였죠. 그는 손에 따끈한 옥수수차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는 왜 안 자나? 소령 동무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먼저 잘 수는 없죠. 박중희는 제 책상 옆에 차를 놓고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편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제게 어떤 칼을 꽂게 될지를요. 새벽 2시 반이 넘어가자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뒤면 또 아침 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었죠. 동시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막사 전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가 삐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3km 떨어진 7호 탄약고 방향이었습니다. 7호 탄약고다. 제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7호 탄약고. 그곳에는 한국전쟁 이후 축적된 포탄 150만 발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152mm 곡사포탄, 122mm 로켓포탄, 대전차 유도미사일까지. 우리 군단의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였죠. 비상소집.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막사 밖으로 뛰쳐나가며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밤하늘은 이미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만들어낸 섬광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죠. 쾅, 쾅, 꽝. 연쇄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폭발로 인한 화재가 인근 포탄들을 연쇄적으로 폭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가 터지면 10개가 터지고 10개가 터지면 100개가 터지는 지옥도였습니다. 3초 간격으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군용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고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7호 탄약고 비상상황 발생. 전 병력 대피. 반복한다. 전 병력 대피.
지프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탄약고로 가까이 갈수록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5km 떨어진 민가의 유리창들이 모조리 깨져 있었습니다. 폭발 충격파 때문이었죠. 3km 지점에서는 나무들이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2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프에서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열기가 너무 강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인데도 땀이 흘렀습니다. 소령동무, 병사들이 아직 안에 있습니다. 달려온 하사관이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12명입니다. 야간 경비조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명. 12명의 젊은 병사들이 저 불길 속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화재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구출조 편성한다. 방화복 입고 나를 따라라.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방화복을 서둘러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제 부하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1km. 열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500m.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죠. 300m.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막이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탄약고 입구에서 200m 떨어진 참호에 12명의 병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뛰어.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km를 달렸을 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이등병이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2명 모두 살았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소령동무 괜찮으십니까?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탄약고를 바라봤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150만 발의 포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만들고 쌓아온 국방력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분이셨죠.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우리 3대가 군인으로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집안은 3대째 군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 유격대 출신이셨고 아버지는 한국전쟁 영웅이셨으며 저는 군수장교였습니다. 명예로운 가문이었죠.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새벽 4시가 되자 불길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탄약고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처럼 땅이 패여 있었고 주변 200m는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령동무.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군단 작전 참모 김대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군단장 동무께서 긴급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군단 사령부로 오십시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대좌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동정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군단 사령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요. 20명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단장, 정치위원, 보위부 책임자까지. 그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따가웠습니다. 아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리정혁 소령. 군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7.5 탄약고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 동무가 군수물자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동무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주 정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말을 끊지 말게. 정치위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위부의 초동조사 결과 탄약고 온습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방설비 점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동무의 책임 아니겠는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습도 관리는 제 업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설비는 시설대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까지 제 책임이라고 하는 걸까요? 동무는 지금부터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군단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위부 조사.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위부에 끌려가면 무사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회의실 뒤쪽에서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리정혁 소령, 동행하시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명의 장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박중희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일하던 부하였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책임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요. 보위부 차량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탄약고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50만 발의 포탄이 사라진 그곳에서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사건이 저를 조국을 떠나게 만들 줄은요.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벽도 차가웠고 의자도 차가웠으며 사람들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닷새를 보냈습니다. 아니, 보냈다기보다는 견뎠다고 해야 맞겠네요. 첫날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보위부 소자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정혁 소령, 동무는 7.5 탄약고 관리 책임자인가? 그렇습니다. 최근 1년간 탄약고 점검 기록을 보겠다. 저는 제가 작성한 점검 일지를 떠올렸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빠짐없이 점검했었습니다. 온도, 습도, 환기 상태, 포탄 적재 상태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었죠. 조사관이 서류철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동무의 점검 일지인가?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제가 작성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9월 17일 점검 온습도 조절 장치 고장. 수리 필요. 10월 3일 점검 환기구 막힘 발견. 조치 보류. 11월 8일 점검 포탄 적재 상태 불량. 재배치 미실시. 저는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제 점검 일지에는 모든 항목이 양호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했었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동무의 서명이 있지 않은가? 조사관이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정혁.
그리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을 제가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서명,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동무 이름 아닌가?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필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읒받침의 각도가 제 것보다 급했고 혁자의 획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제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입니다. 흉내. 리정혁 소령. 지금 동무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당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동무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동무를 위해 좋을 것이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로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탄약 보급 장부였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탄약 입출고 기록이다. 동무가 작성한 것 맞는가?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152mm 포탄 5,000발 입고,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3,000발이었습니다. 9월 22일 122mm 로켓 포탄 8,000발 출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5,000발이었습니다. 이 장부, 조작된 것입니다. 또 조작이라는 말인가? 조사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동무 말은 보위부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인가? 당을 모독하는 것인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을 모독한다는 말은 곧 정치범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이었죠.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동무가 워낙 일을 대충대충 해서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셋째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10월 28일 동무는 어디에 있었나? 10월 28일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월 28일. 그날은 평양 군수사령부에 출장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포탄 관리 지침을 교육받으러 갔었죠. 평양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출장 명령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증도 있고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10월 28일자 7호 탄약고 정기점검 보고서다. 동무의 서명이 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7호 탄약고에 갈 수가 없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날 평양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조사관이 다른 서류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양 출장 기록이 없는데 10월 28일 출장 명령서가 여기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작성했습니다. 그럼 동무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것인가? 그것도 심각한 군율 위반이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올가매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평양에 갔다고 하면 무단 이탈이 되고 안 갔다고 하면 거짓 서명을 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유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를, 무슨 소리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넷째 날 동료들이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박중이었습니다. 제가 옥수수차를 마시며 함께 밤을 지새우던 그 청년이었죠.
그는 조사실에 들어오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박철민 중위 리정혁 소령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리정혁 소령 동무는 평소 업무에 불성실했습니다. 박중위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히 탄약고 점검을 자주 건너뛰었습니다. 보고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조용히. 조사관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계속하라. 또한 리정혁 소령 동무는 배급 문제로 당에 불만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굶기면서 무슨 전쟁 준비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평한 적은 없었죠. 박중희, 자네 지금 무슨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박중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최대위였습니다. 제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군관학교를 나왔고 함께 첫 부임지에서 근무했었죠. 제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최영수 대위 리정혁 소령에 대해 증언하라. 최대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동무는 리정혁 소령과 10년지기 친구 아닌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리정혁 소령의 근무 태도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 최대위는 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위는 결국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저를 버린 것이었죠. 그가 조사실을 나갈 때 저는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 은별이 생일 선물로 줬던 인형 기억나? 자네가 중국 출장 갔을 때 사온 거. 최대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네, 정혁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조사관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리정혁 소령, 당 중앙의 결정이 내려왔다. 저는 의자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7호 탄약고 폭발 사고 책임자를 즉각 색출하여 응징하라고 말이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무는 군수물자, 관리 소홀, 허위 보고서, 작성, 당 정책 불만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적이... 물론 동무의 공적도 고려되었다. 병사 12명을 구출한 것 말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무죄 방면이라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50만 발의 포탄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12명의 생명으로 상쇄할 수 있겠는가? 조사관이 최종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리정혁 소령은 즉시 계급이 박탈되며 양강도 해산 국경경비대로 전출된다. 그곳에서 혁명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국경경비대. 그곳은 군대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배급은 최악이었고 환경은 가혹했으며 탈영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었죠. 사실상 유배형이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을 때 조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동무의 태도에 달려있다. 조용히 처분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복무하면 가족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저항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아내와 딸도 연좌제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군관 막사에 있던 제 소지품들을 배낭에 담았습니다. 가족사진, 군관학교 졸업 앨범, 아버지가 주신 만년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국경에서 붉은 달을 찾아라. 누가 남긴 것일까요? 언제 여기에 넣어둔 걸까요? 붉은 달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7호 탄약고가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국경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 안에는 저를 포함해 5명의 전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죠.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단 작전 참모 김대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리소령. 저들은 자네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네.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김대자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뭘 안다는 걸까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10년간 복무한 군단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죠. 그리고 제 명예를 빼앗긴 곳이기도 했습니다. 트럭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창밖으로 함경북도의 황량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의 추운 바람이 트럭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국경까지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 은별이 76살의 아버지, 그리고 3대째 이어온 군인 가문의 명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저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해산 국경경비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습니다. 붉은 달.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에 다가갈 것입니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산 국경경비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아니, 열악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추위였습니다. 양강도는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12월 초인데도 이미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신입들 줄 서. 경비대 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대대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험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여기는 조국의 최전선이자 동무들에게는 혁명화 교양의 장이다. 명심해라. 여기서의 복무 태도가 동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증상이었죠. 군복은 낡아서 기운 자국이 여러 곳에 보였습니다. 어떤 병사는 군화 대신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병사 20명이 함께 쓰는 막사였습니다. 좁았고 냄새가 났으며 춥기까지 했습니다. 난로는 있었지만 석탄이 부족해서 하루에 2시간만 피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동무자리요. 병사 하나가 구석 침상을 가리켰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앙상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고맙네. 저는 배낭을 침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동무 혹시
먹을 거 있어?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뒤져 비스킷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평양을 떠나며 받은 마지막 배급품이었죠. 이거라도.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비스킷을 받아들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옷 속에 숨겼습니다.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배급이 그렇게 부족한가? 제 질문에 청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하루 배급이 강냉이 200g이요. 기록상으로는 700g인데 말이요. 200g. 그것은 주먹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건가? 청년이 주변을 또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간부들이 빼돌리지.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버는 거요. 모두가 아는 비밀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군대 내 부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배급까지 빼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지 않나? 쓰러지지. 지난달에만 3명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소. 1명은 그대로 죽었고.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일상이 된 죽음이었던 거죠. 첫날 저녁 배급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강냉이 200g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삶은 무청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병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이틀만 지나면 익숙해지지. 어떻게 이것만 먹고 근무를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래서 다들 밀수를 하는 거요. 밀수? 병사가 두만강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가 중국이잖소. 순찰 돌다가 중국 주민들과 밀거래를 하는 거지. 우리는 북한 물건을 주고 그쪽에서는 식량이나 돈을 주고 물론 들키면 총살이지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이 굶주림에 밀수를 하고 들키면 총살당하는 현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추웠으며 무엇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발가락을 잃으면서까지요. 그런데 그분이 지킨 조국이 이런 모습이라니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도 병사들처럼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저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간부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장마당 외출이 허락되었거든요. 해산 장마당은 국경 도시답게 중국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밀수품들이었죠. 저는 장마당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손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서 손가락을 흔드는 동작이었죠. 제가 한 아주머니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중국 담배 필요하시오? 아니요. 저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붉은 달이 뜨면 좋은 거래가 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붉은 달.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이요? 동무도 아는군. 오늘 밤 11시 장마당 뒤 창고로 오시오. 아주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리정혁 소령이시오? 남자가 제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김순철이요. 조선족 출신이지.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순철이 웃었습니다. 소령 동무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났소.
탄약고 폭발 사고의 희생양이 된 장교 말이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 마시오. 여기는 안전하오. 순철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중국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나는 탈북 브로커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브로커. 그 단어만으로도 총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령 동무를 도와주고 싶소. 왜 저를? 돈 때문이 아니오. 물론 돈도 받지만 말이오. 순철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령 동무가 당한 일에 대해 들었소. 탄약고 폭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무슨 뜻이오? 그 폭발은 계획된 것이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3년 전에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소령 동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어. 그게 정말이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 이름은 박철수. 군수사령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박철수.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안다는 거요? 군수물자 횡령에 대해 알고 있어. 아주 큰 규모의 횡령이지. 그리고 소령 동무는 그 횡령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하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횡령을 했소? 그건 한국에 가야 알 수 있어. 박철수가 직접 말해줄 거요.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내가 도와주겠어. 물론 공짜는 아니요. 700만 원이 필요하오. 700만 원. 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소. 지금은 없어도 돼요.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순철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소령 동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천천히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언젠가 보위부가 다시 찾아올 거요. 그때는 정말로 끝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건 나도 어찌할 수 없소. 하지만 소령 동무가 살아남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겠소?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일 수도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탈북. 그것은 조국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3대째 군인으로 살아온 집안의 명예를 저버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제 명예는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영원히 역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겠소? 한 달. 그 안에 결정하시오. 순철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처요. 결심되면 장마당에서 그 손짓을 하시오. 내 사람이 연락을 취할 거요. 저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저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딸 은별이가 떠올랐습니다. 76살의 아버지도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중국 휴대폰을 밀수로 구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인 만년필을 팔아서 샀죠. 아버지가 주신 만년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월 25일 밤 저는 두만강변에서 그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키야, 나야. 당신,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 못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당신, 우리가 감시받고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당신 소식 알면 보고하라고. 은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역적의 딸이라고.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8살 딸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빠. 갑자기 은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은별아. 친구들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래요.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은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예요. 은별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힐게. 조금만 기다려. 네, 아빠.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그것만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장마당에 나가 그 손짓을 했습니다. 순철의 사람이 나타났고 저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탈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철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탈북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요. 2025년 1월 2일, 우리는 장마당 뒤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순철은 두만강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1월 17일, 그날이 김정일 사망일이요. 그날은 추도 행사 때문에 경비가 이완되어 그때를 노리는 거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찰 경로였죠. 소령 동무는 경비대원이니 순찰로를 잘 알 거요. 이 지점이 가장 취약하오. 순철이 강변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초소와 초소 사이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여기는 두 초소에서 각각 500m 떨어져 있어. 어둠 속에서는 감시가 어렵지. 철조망은요? 세 겹이요. 하지만 절단기가 있으면 15분이면 뚫을 수 있어. 순철이 가방에서 작은 철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중국제 절단기요. 조용하고 빠르오. 이걸 미리 숨겨둬야 하오. 저는 절단기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강 상태는 어떻죠? 1월 중순이면 얼음이 얼지.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을 거요. 두께가 불균등하오. 조심해야 하오. 순철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성공 확률은 50%요. 실패하면 총에 맞아 죽거나 얼어 죽소. 그래도 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34일간 저는 준비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며 지형을 암기했습니다. 철조망의 위치, 초소의 불빛 회전주기, 감시병들의 교대 시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밤마다 막사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탈출 경로를 종이에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림을 태웠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1월 10일, 저는 절단기를 탈출 지점 근처에 숨겼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나무 밑에 파묻었죠. 눈으로 덮어서 표시를 해뒀습니다. 1월 15일, 순철이 마지막 점검차 왔습니다. 준비됐소? 예. 중국 쪽에 4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거요. 강을 건너면 불빛을 3번 깜빡이시오. 그럼 차가 올 거요. 알겠습니다. 순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운을 비요. 그리고 한국 가면 꼭 진실을 밝히시오. 그러겠습니다. 1월 17일이 밝았습니다. 김정일 사망 13주기였습니다. 아침부터 추도 방송이 울려 퍼졌고 부대 전체가 추도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점호에 참석하고 식사를 하고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전 부대원이 광장에 모여 김정일 동상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밤 계획뿐이었습니다. 밤 9시 야간 순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등병 강민호와 함께 조를 이뤘습니다. 민호는 20살의 어린 병사였습니다. 소령 동무, 오늘 되게 추운데요. 민호가 떨며 말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견뎌야지. 우리는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철조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렸습니다. 10시 반,
우리는 예정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후면 다음 순찰조가 올 것입니다. 민호. 예, 소령동무. 잠깐 쉬자. 우리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비스킷을 꺼냈습니다. 하나 먹어. 고맙습니다. 민호가 비스킷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기절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갈까요?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소령동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민호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탈북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령동무가 준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절단기 숨기는 거 봤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넌 날 고발할 수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했지? 저도 가고 싶어서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남쪽 사람이었대요. 그게 죄가 돼서 우리 가족이 다 찍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면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유롭게 죽고 싶어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20살의 젊은이. 그에게도 꿈이 있을 것이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해.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돼. 알겠습니다. 우리는 절단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부터 시작한다. 조용히. 저는 절단기로 철사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생각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분이 걸렸습니다. 세 겹의 철조망을 모두 뚫었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죠. 가자. 저는 먼저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사가 옷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호도 따라왔습니다. 철조망을 벗어나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폭은 약 300m였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검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건너야 해. 얼음이 얇은 곳이 있어.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에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0m쯤 갔을 때였습니다. 탕, 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발견됐어. 뛰어.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우리 주변으로 날아왔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소령님.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얼음 구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돌아갔습니다. 손잡아. 저는 몸을 엎드려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물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 속까지 시렸습니다. 끌어. 저는 온 힘을 다해 민호를 끌어올렸습니다. 민호가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갈 수 있어? 네.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 250m.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탕. 제 옆을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50m. 저는 민호를 밀었습니다. 먼저 가. 소령님도요. 우리는 함께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해냈어.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철의 사람이었습니다. 검은색 밴이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빨리 타시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한 땅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하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국 단둥의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순철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잘 오셨소. 고생하셨소.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옷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이것 좀 드시오. 순철이 라면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저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흘간 여기 숨어 계시오. 그동안 국경이 조용해질 거요. 그 다음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려주겠소. 북한이 추격하지 않을까요? 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추격하지. 소령 동무는 특히 더 위험하오. 군 출신이니까. 보위부가 중국까지 사람을 보낼 거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15년간 이 일을 해왔소. 한 번도 잡힌 적 없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 은별이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을 알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용소로 갈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진실을 밝혀야만 가족도 구할 수 있다고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순철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쁜 소문이 있어. 뭡니까?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어. 소령 동물을 찾고 있다는 방송도 나왔고. 가족은요? 순철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연행됐다고 하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사흘 전이요.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민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령님이 살아남아야 그분들도 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습니다. 순철,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지금 당장. 순철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단둥에서 칭다오까지 화물차로 갈 거요.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지. 얼마나 걸리요? 일주일. 검문소 3곳을 통과해야 하오. 위험하지만 가능하오. 하겠소. 1월 25일,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화물차 뒤 컨테이너에 숨어서요. 좁고 어두웠지만 참았습니다. 3일간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칭다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자유의 바다였습니다. 저 너머가 한국이요. 순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는군요. 아직 아니요. 순철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도 조심하시오. 북한은 한국까지 손을 뻗치오. 암살조도 있고. 알겠습니다. 2월 4일 밤 우리는 작은 어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토했습니다. 저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만 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한국을, 그리고 진실을. 다음 날 아침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한국입니까? 그렇소. 이제 동무들은 자유인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가족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배가 인천항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붉은 달. 이제 진실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오전 9시, 저는 인천항 입국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고 차는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국정원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북한 보위부와는 달랐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깨끗했으며 의자도 편안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조사받으러 온 사람에게 커피를 권하다니요. 커피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샌드위치도 드릴게요. 많이 힘드셨죠? 요원이 나갔다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성함부터요. 리정혁입니다. 조선인민군 소령이었습니다. 요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령이요? 군 출신이시군요. 어느 부대였습니까? 함경북도 무산군단 군수물자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군수물자요? 그럼 북한 군사력에 대해 많이 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문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질문하고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탄약고 폭발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7호 탄약고 폭발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관측됐거든요. 엄청난 규모더군요.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50만 발의 포탄, 병사 12명 구출, 그리고 제가 희생양이 된 과정까지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 폭발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군수물자 횡령입니다. 누군가 대규모로 군수물자를 빼돌렸고 그것을 덮기 위해 폭발 사고를 이용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죠? 박철수라는 사람입니다. 2019년에 탈북했다고 들었습니다. 요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철수. 잠시만요. 그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철수. 2019년 7월 탈북, 현재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입니다. 군수사령부 출신이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달 과정이에요. 3달이요? 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입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이라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민호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풍족한 식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3달간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 문화, 법률, 취업 등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주는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뭔지,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강사가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 없이 물건을 산다니요? 나중에 안 갚으면요? 물론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죠.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둘째 주는 역사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먼저 남침한 전쟁입니다. 강사의 말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셋째 주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원에는 50명 정도가 함께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019년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분 아십니까? 저는 한 탈북민에게 물었습니다. 박철수요? 아, 철수 형. 알죠. 저랑 같은 기수였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안산에 살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꼭 만나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럼 제가 연락처 알아볼게요. 이틀 후, 저는 박철수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번호 너머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동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리정혁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탈북했습니다. 동무를 꼭 만나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7호 탄약고 폭발 사고에 대해 아십니까? 또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그 사건의 책임자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동무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안산역 앞 카페에서 만납시다. 토요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안산으로 갔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안산역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박철수였습니다. 리정혁 동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철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손이었죠. 커피 시킬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호 탄약고 사건. 제가 들었습니다. 동무가 희생양이 됐다는 것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군수 쪽 인맥이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죠. 박철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폭발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김창수 장군입니다. 김창수. 현재 군수 담당 부총리죠. 당시에는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창수는 5년간 군수물자를 빼돌렸습니다.
포탄, 총기, 차량, 심지어 식량까지 중국에 팔아넘겼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 추정으로는 30억 달러 정도입니다. 30억 달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7호 탄약고에는 기록상 150만 발의 포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00만 발은 이미 팔려나갔죠. 그럼 폭발은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중앙당에서 회계 감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감사가 시작되면 횡령이 들통날 게 뻔했죠. 그래서 탄약고를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동무의 보고서 때문입니다. 보고서요? 동무가 3개월 전에 탄약 재고 현황 보고서를 올렸잖습니까? 그 보고서가 너무 정확했어요. 실사를 요구했죠. 그게 김창수 입장에서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네. 폭발 사고가 나면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동무가 딱 적당했던 거죠. 성실한 장교, 책임감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스토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많아요. 제가 근무할 때 봤던 문서들, 거래 기록들. 박철수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날짜, 물량, 거래처까지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에 알려야죠. 한국 언론은 자유롭습니다. 진실을 보도할 겁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박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무 가족이 수용소에 갔다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동무 가족은 영원히 역적의 가족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북한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예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탐사보도팀이에요. 소개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조선일보 이 기자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리정혁 씨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십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탄약고 폭발, 조작된 증거, 국경부대 유배, 탈북, 그리고 박철수를 통해 알게 된 진실까지요. 이 기자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면 파장이 클 겁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보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취재해서 특종으로 내보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기자는 취재했습니다. 저와 여러 번 인터뷰했고 박철수도 만났습니다. 다른 탈북민 증인들도 찾아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원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리정혁?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무슨? 내 가족 생각해라. 딸 은별이 아직 어리지 않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국정원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요원이 왔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리정혁 씨는 북한 입장에서 위험 인물이니까요. 제가 위험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북한은 한국 내에도 공작원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요원이 제게 비상 연락망을 줬습니다.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달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었죠. 리정혁 씨 축하드립니다.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와 민호는 서울 구로구의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정혁 씨 기사 나갑니다. 내일 일면 특종으로요. 정말입니까? 네. 준비하세요. 내일부터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달은 아니었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문을 사기 위해서였죠. 조선일보 일면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북한 군수비리 은폐용 탄약고 폭발. 150만 발 중 100만 발 횡령. 군 장성 30억 달러 챙겨. 탈북 장교 충격 증언. 제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봐. 저는 민호를 깨웠습니다. 민호도 신문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령님,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네요. 그래, 드디어. 저는 신문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고통, 분노, 좌절이 이 한 장의 신문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리정혁 씨,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KBS입니다. 구시 뉴스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JT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MBC 방송국에 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였습니다. 리정혁 씨,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아직 북한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김창수 부총리를 지목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북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 이야기가 도배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민낯이다. 용기 있는 증언에 박수를 보낸다. 가족이 걱정되네요. 무사하길.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 떠드나? 탈북자가 관심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냐?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하는 발언이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증거 없이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요. 다음 날 국제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UN 안보리 북한 군수비리 의혹 긴급회의 소집. 미국 국무부 북한의 투명한 조사 요구. EU 대북 제재 강화 검토. 북한도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리정혁은 조국을 배신한 역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악의적 거짓 선동. 김창수 부총리 공개 석상 등장. 정상활동 과실.
하지만 북한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반론이 아니라 감정적인 비난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제보합니다. 한 탈북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에 탈북했습니다. 군수사령부 타자수였어요. 무슨 제보입니까? 김창수의 횡령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 타자를 쳤거든요. 중국 거래처 이름, 물량, 금액까지 다 기억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박철수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군수사령부 출신 탈북민, 중국에서 거래를 담당했던 조선족, 심지어 김창수의 경호원이었던 사람까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5월 말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통일부, 대북 전단의 리정혁 증언 내용 포함, 국정원, 북한 군수비리 정밀 분석 착수. 저는 국정원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요. 하지만 그럴수록 위협도 커졌습니다. 6월 3일 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러요. 그때였습니다. 리정혁?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조국을 배신한 대가를 받아라. 그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2명의 요원이 그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요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안전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국정원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담당 요원이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기사 파장이 가라앉을 때까지요.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계속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상으로요. 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CNN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BBC 코리아입니다. NHK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7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정혁 씨, 들으세요. 이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창수가 숙청됐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여러 경로에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걸까요? 한 달 후 그 소식은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김창수 전 부총리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처형.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횡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제 폭로가 그를 무너뜨렸다는 것을요. 9월 저는 안전가옥에서 나왔습니다.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로구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해냈네요. 진짜 해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가 남았는데요? 가족?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방향을 향해서요. 10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리정혁 씨, 큰일 났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인과 따님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곧 한국에 올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도왔습니다. 리정혁 씨의 공로를 인정해서요.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키, 은별아 사랑해.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내 김수키. 야위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딸 은별이. 이제 11살이 된 은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은별아.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빠.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아내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포옹했습니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구로구 아파트에서 첫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민호가 요리를 해줬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다?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용 손은 어땠어? 말 안 할래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른 몸이, 은별이의 상처 자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언젠가 올통이를 준비합니다. 점심시간 북쪽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조국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조국이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분단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통일은 흡수가 아니라 치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통일 그리기 대회가 있대요. 그래, 뭘 그릴 건데? 아빠랑 엄마랑 제가 손잡고 백두산에 가는 그림요. 저는 은별이를 안아줬습니다. 멋진 그림이 되겠구나. 아빠, 백두산 정말 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꼭 가자. 온 가족이 함께.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 잠들기 전 저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일기를 씁니다. 매일 쓰는 습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었다. 진실을 선택한 것뿐이다. 가족을 위해, 아직 그곳에 있는 2천만 동포를 위해 나는 오늘도 증언한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은 밝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입니다. 누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조국을, 명예를, 평온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은 치를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요.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북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도 자유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날까지 저는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